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들과 사연을 함께 나눠볼 수 있어서 행복한 시간입니다. 사연이라는 건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인생을 엿볼 수 있는 창문 같지 않나요? 오늘은 어떤 인생이 준비되어 있는지 저와 함께 만나보실까요? 오늘도 세 가지의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는 톡톡사연 한이입니다. 거의 매일같이 잘 듣고 있는 톡톡 사연이지만 인사를 드려보는 건 처음이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남편과 아웅다웅 하면서 딸 하나, 아들 하나 키우며 살아가는 여자이고요. 저는 가끔 제 아이들은 궁핍을 모르는 천진난만한 아이들이라고 생각도 합니다. 저도 제 아이들처럼 남매로 태어나 자랐어요. 저하고 남동생은 원래 태어나기를 서울에서 태어났는데요. 어렸을 때 지방의 시골 동네로 이사를 갔어요. 친정 부모님께서 믿었던 지인에게 뒤통수를 맞으시고 전 재산을 잃으신 직후이기도 했습니다. 나중에 친정 부모님이 회상하시기를 그때 몇 번이고 그냥 죽을까 하셨었다네요. 내가 네 아버지한테 그랬었어. 우리 그냥 시골 외삼촌 댁에 가서 몇 날 며칠 애들 데리고 자연 벗삼아서 마지막으로 실컷 놀고 즐긴 다음에 농약 먹고 세상 떠나자고. 시골에 농약도 있고 쥐약도 있으니까 떠나는 거 일도 아니라고. 이렇게 살 바에 그냥 떠나는 게 훨씬 낫다고. 오죽하면 내가 그랬을까. 하지만 자식들은 죄가 없잖아. 이런 부모 밑에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도 아닌데 그래서 우리 귀염둥이 남매 얼굴 보면서 꾹 참고 견뎌낸 거야.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흘러서 이렇게 마음 편히 웃는 날도 오네. 쥐구멍에도 벼뜰 날이 있다는 게 헛소리는 아니었나 봐. 세상을 원망할 시간도 없었다고 친정 부모님께서 그러셨었어요. 갚아야 할 돈이 넘쳐나니까 원망하는 데 시간을 쏟는 건 어느 순간부터 사치가 되었다고 하셨죠. 사실 죽을 각오를 하시고선 시골에 내려오셨던 두 분이셨는데 열심히 농사일을 하시면서 삶의 의지를 다지셨고 돈이 되는 품종을 운 좋게 남들보다 대범하게 대량 재배하시면서 그때부터 인생 반전을 맞이하셨습니다. 친정 엄마의 외삼촌 되시는 분께서는 그 시골 동네에서만 평생을 사신 분이셨는데 일찍 사별을 겪으신 이후로 재혼을 하지 않으셨고 자식도 없으셨죠. 돌아가시기 전에 친정 엄마께 재산을 물려주겠다는 뜻을 밝히셨습니다. 갖고 계셨던 농사 짓는 땅 조금이라고 모두가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옆 지역에 따로 땅을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말씀을 안 하셔서 아무도 그때까지 몰랐습니다. 저희 가족의 몫이 된 그 땅은 몇 년 후 개발이라는 수지를 맞이하여 엄청난 재산을 저희에게 선사해 주었고요.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싶어서 저희 가족은 어리둥절했었네요. 항상 시골 밥상을 차려 먹었던 저희 가족이었는데 엄청난 거금이 들어온 이후로 처음 족발을 사왔습니다. 그때 소주 한 병을 다 비우신 친정엄마께서 눈물과 함께 고백하셨던 거예요. 사실 옛날에 죽으려고 했다고요. 이 시골 동네에 죽으러 내려올 생각이었다고 말입니다. 저는 애써 담담하게 들었으나 옆에서 친정아버지는 미안하다고 우셨고 제 남동생도 울었습니다. 제가 울지 못한 건 지난 세월 꿋꿋하게 지켜온 장녀의 위치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남다른 책임감이 요구되었거든요. 친정 부모님은 쉴 새 없이 일을 하셨고 그에 따라 집안일을 도맡아 하고 남동생을 챙기며 돌보는 건 제 몫이 되었습니다. 남동생이 엇나가면 그건 제 책임이라 생각했기에 늘 애쓰며 살았던 것 같아요. 저는 심지어 남동생의 학교에 선생님과 면담하러 부모님 대신에 제가 간 적도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친정 부모님께서는 농사일에 매진을 하고 계셨어요.
땅이 생기고 어마어마한 수지를 맞을 거라는 미래를 아셨어도 그리 열심히 하셨을까? 저는 이렇게 호기심을 품은 적은 있었는데 지금은 확신합니다. 친정 부모님께서는 그런 미래를 아셨더라도 그 장렬하는 태양 아래에서 땀을 흘려가며 매일같이 일을 하셨을 거라고요. 빚은 진작에 다 갚은 지 오래였고 저희 집은 품종을 고르는 것에 그 눈이 따라줘서 부자가 되었고 생각지도 못하게 생긴 땅이 수지를 맞는 바람에 더 큰 부자가 되었지만 친정 부모님께서는 겉으로는 결코 그러지 않으신 것처럼 구셨습니다. 저희 남매는 그런 친정 부모님을 이해했어요. 절친했던 지인에게 배신을 당하시고 수중에 돈이라는 걸 다 잃어보셨고 빚까지 생겨서 삶의 벼랑 끝에 내몰려 본 분들이셨기 때문에 남다르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또한 친정 부모님께서는 땀을 흘려서 돈을 버는 노동의 가치를 무척 숭고하게 여기시는 분들이었습니다. 저는 남동생의 학업까지 열심히 챙기는 와중에 운이 좋게도 성적을 잘 받아서 좋은 대학에 진학했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제가 규칙적으로 바쁘게 지내서 가능했던 일 같아요. 밥 차리고 청소 빨래 다 하고 남동생이 혹시 학교에서 사고라도 치지 않았나 매일 점검하고 확인하고 모르는 수학 문제가 있다고 하면 제가 머리 싸매서 그거 알려주고 남동생을 공부에 흥미가 없는 아이였기 때문에 제가 그 흥미를 붙여주려고 애를 많이 썼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도 규칙적인 생활에 갇혀서 저도 제 공부할 시간에는 정확히 공부를 했고 서울의 좋은 대학까지 진학을 했죠. 저를 보면서 남동생의 의욕을 불태우길 바란 것도 있었기에 너무 기뻤습니다. 남동생이 자기도 해내겠다며 그때부터 자습하는 습관을 들였거든요. 제가 서울로 가게 되었을 때 친정 부모님께서는 아주 의외의 말씀을 해주셨어요. 저보고 앞으로 계속 서울에서 살라고 하셨습니다. 존재 자체로도 고맙고 든든하고 힘이 되고 또 미안한 우리 딸아. 내가 아주 가장 역할을 못하는 가장이어서 너무나도 면목이 없었던 순간들이 많구나. 네가 고생이 많았다. 우리 가족 가장 힘들었을 때 그 어렸던 네가 동생까지 챙기면서 묵묵하게 견뎌내 준 것만으로도 눈물이 났는데 어느새 성인이 되었구나. 앞으로는 서울에서 너만의 인생을 마음껏 펼쳐봐라. 그래, 나도 네 아버지하고 생각이 같아. 너는 우리가 보기에 여기 생활이 맞지 않고 서울처럼 활발하고 시끄럽지만 수많은 기회와 선택이 기다리고 있는 도시 생활이 더 맞아 보여. 혹여나 효도하겠다고 나중에 좋은 기회 잡아버리고 집에 내려오겠다고 할까봐 걱정이 돼서 우리가 미리 당부하는 거야. 우리가 앞으로 체력 관리 든든하게 하면서 나중에 태어날 손주들이 다 자라서 결혼하는 그날까지 버텨볼 거니까 너는 여기 일은 아무 걱정하지 말고 너 하고 싶은 공부, 너 가고 싶은 직장, 네가 만나고 싶은 남자 이런 거 다 이루면서 살아. 우리가 뒤에서 받쳐줄 테니까. 알았지 우리 딸? 저는 두 분께서 이렇게나 살가운 분들이셨나 싶은 마음에 그때는 좀 얼떨떨했던 것 같아요. 제가 집에서 동분서주하면서 노력해온 것들 솔직히 친정 부모님께서 모르시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다 알고 계셨더라고요. 성인이 된 딸을 위해 앞으로 어떤 지원이든 해주겠다고 말씀하신 든든한 부모님을 둬서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부끄럽게도 그날에서야 저는 유심히 친정 부모님의 모습을 들여다보았어요. 그때 알았죠. 친정 부모님께서 또래 다른 분들보다 최소 10살 정도씩은 나이가 들어 보이시는 것을 말입니다. 아직 그러실 나이도 아니신 것 같은데 왜 그렇게 흰머리가 나셨던지. 그동안 친정 아버지의 머리는 원래 친정 엄마께서 손수 잘라주신 것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친정 엄마께서는 가끔 외지에서 시골에 봉사활동을 오면 그때 미용 봉사를 받아 머리를 손질하셨고요.
아무리 시골이라지만 유행가는 한참 먼 두 분의 옷들도 그렇고 친정 부모님께서는 지난 세월 조금의 사치도 하지 않으셨죠. 미용실 가는 돈도 아까워하셨으니까요. 저는 그런 두 분의 모습을 가만히 오랫동안 제 눈에 담았습니다. 친정 엄마께서는 당신의 외삼촌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그 댁에 걸어두셨던 가운 액자를 저희 집으로 가져오셨었는데요. 거기에는 정직, 겸손, 절제가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친정 부모님의 모습을 본받아 두 분이 유지를 받들듯 지키시고 있는 그 가운을 저 또한 지키기로 하였어요. 누나로서 동생에게 늘 모범을 보여왔으니 제가 사치하지 않고 소탈하게 잘 살면 남동생도 따라할 거라고 믿었고요. 저는 서울에서 열심히 공부하며 살았습니다.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아르바이트 생활도 해보았고 친구들과 용돈을 모은 걸로 일본 여행도 떠나보았어요. 말 그대로 새로운 인생이 저에게 펼쳐졌음을 알았습니다. 제가 개척하는 저만의 인생 그림 너무 즐겁다는 생각이 들었고 제 자신을 믿으며 앞으로 나아가다 보니 목표로 삼았던 직장에도 들어갈 수 있었네요. 제가 서울에 계속 눌러 살기를 바라셨던 친정 부모님의 염원이 강하게 닿기라도 한 것인지 시간이 흘렀을 때 저는 도시 남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드라마 제목에서 묘사를 했듯이 남편 하나와 결혼을 했을 뿐인데 시댁이 넝쿨째 저에게 굴러들어왔습니다. 아주 고고하게 구는 시댁 식구들이었죠. 아무래도 제가 시골 출신이라고 하니까 다들 저를 얕잡아 보는 분위기였습니다. 대학 잘 나왔고 직장 잘 잡았고 그랬기에 망정이지. 아니었으면 언감생심. 우리 아들하고는 급이 안 맞아서 만나지도 못했어. 우리 엄마 말이 맞아. 올케. 솔직히 내 동생보다 올케가 한참 수준 떨어지는 거 알지? 아, 나는 누나로서 조금 가슴이 아프네. 올케가 앞으로 노력 많이 해줬으면 좋겠어. 차이 나는 수준을 채우려면 노력이 필요한 거잖아. 결혼하고 얼마 안 됐을 때 이때가 사실 가장 정신이 없기도 하고 설레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저에게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차례로 멋진 발언을 해주셔서 덕분에 제 어이가 상실되었답니다. 시아버지께서도 저를 썩 탐탁스레 여기지 않아 하셨지만 사내 대장부의 길을 함부로 꺾어놓는 건 아니라고 하시면서 남편이 워낙 저하고 결혼을 하고 싶어 하니 그 뜻을 따라주겠다고 하시며 저를 허락해 주셨었죠. 남편이 완강해서 시어머니께서는 차마 이 결혼 별로인데? 라는 속내를 못 밝히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나중에 든 생각은 차라리 진작 그 속내를 밝혀주셨다면 제가 결혼하고 나서 뒤통수 얼얼해지는 일은 없었을 것 같더라고요. 저는 시어머니께서 원래 그렇게 미간이 살짝 찌푸려진 인상이고 한숨을 습관적으로 쉬시는 분인 줄로만 알았지 뭔가요. 그런데 제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러신 거였다는 것을 황당하게도 저는 결혼 후에 알아버린 겁니다. 제 친정이 전혀 어렵지 않은 집안이라는 것 정도는 시댁에서도 알았습니다. 그러나 굉장히 형편이 넉넉한 집안이라는 것까지는 알지 못했죠. 결혼 과정이 얼렁뚱땅 흘러버리는 바람에 제가 굳이 공개할 이유를 찾지 못했고 제가 일궈낸 저의 결과물인 재산이 아니니까 자랑스레 떠드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기도 했었어요. 제가 저희 부모님의 자식이라서 생각하는 게 비슷했나 봐요. 안 떠벌리고 조용조용히 있었네요. 비상금은 없는 돈이라고 생각해야 편하다는 말처럼 저는 친정의 그 재산 저와 크게 상관없는 것이라고만 여겼습니다. 그거 없어도 결혼하는데 아무 지장 없었고요. 남편하고 둘이 취향 같은 게 서로 잘 맞아서 아기자기한 신축 빌라에서 반전세 2년 계약으로 우선 결혼 생활을 시작하는 것도 의견이 일치했고 간단한 살림만 우선 놓고 살자는 것도 손발이 척척 맞았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피규어가 뭔지 아시나요? 모르시는 분은 인터넷까지 갈 것 없이 유튜브에 검색만 해보셔도 뭔지 바로 아실 거예요. 남편의 유일한 취미는 피규어 수집이었습니다.
그 작디 작은 게 어찌나 비싸던지. 남편은 작지만 사치스러운 취미, 그것 하나만 충족되면 다른 것은 허접해도 상관없다고 여기는 남자였어요. 그래서 저와 아기자기한 시작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남편의 누나인 신우이는 그런 저희 부부를 약간 비웃었습니다. 내가 대학 때 친구하고 자취했던 집이 딱 그 수준이었는데 두 사람 너무 동네 위치만 따진 거 아니야? 집이 멋지지가 않잖아. 사람들 데려와서 구경도 시켜주고 자랑도 하고 좀 그래야 재미가 있는 건데 신혼집이 너무 격떨어져서 웃기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나는 아무튼 좀 그래. 객관적으로 그 신혼집 절대로 격떨어지지 않았어요. 끝내주는 위치, 최상급인 건물의 상태, 주변의 시설들도 아주 좋았고요. 그러니까 신우이는 그냥 저희 부부를 비꼬면서 내가 더 잘났다고 자랑질을 하고 싶은 것에 지나지 않았죠. 나이 들어서 유치한 싸움을 하지 않게 됐지만 잘할 때는 자기 누나와 치고받고 싸운 적까지도 있다는 것을 고백한 남편은 신우이의 비꼬는 언사에 무시로 나가겠다고 하였고 신혼 부부의 금수를 자랑하기 위해서 저 역시 남편과 똑같이 커플로 행동하기로 했어요. 신우이가 너희 부부보다 우리 부부가 더 잘 산다고 의스대는 것에 계속 무시로 일관했습니다. 그랬더니 슬슬 약이 올라하더라고요. 시어머니께서 딸보다는 아들을 기본적으로 아끼시는 분인지라 그런 분께 자기 동생 욕은 못하겠으니 제 욕을 해댔습니다. 가뜩이나 저를 마음에 안 들어하고 계셨던 시어머니께서는 옳다구나 판 벌려보자 하시면서 그때부터 가열차게 저를 눈엣 가시로 여기셨습니다. 저만 아니었으면 당신의 아들이 강남에 친정을 둔 여자와 결혼해서 폼나게 살았을지도 모른다고 여기시는 듯했어요. 어디 경기도 시골도 아니고 경상도에서도 깡시골인 동네가 웬 말이니? 우리 집은 시골과 연을 두는 걸 반기는 일이 없는 집이야. 농작물이고 뭐고 죄다 마트에서 사다 먹는데 무슨 콩고물 떨어지는 걸 기대하겠어? 지저분하게 시골 농작물이라도 받을 생각을 하니까 아휴 소름이 돋으려고 하네. 마트에서 사다 먹는 게 깔끔하고 좋아. 시어머니께서 그런 혼잣말을 크게 제 옆에서 하셨을 때 저는 하마터면 어머님 누가 여쭤봤나요? 라고 외칠 뻔했습니다. 아무도 안 궁금해한 내용을 혼자 떠드시는 저희가 무엇인지 굳이 알고 싶지는 않았네요. 저는 남편과 꾀를 붙는 신혼생활을 하고 있었으므로 주말에 불려간 시댁에서 고된 설거지에 당첨돼도 별로 불만은 없었네요. 남편은 처음부터 계속 요지부동 오로지 저의 편이었으니까요. 남편이 저에게 제발 결혼해달라며 졸라댄 것은 저를 얕잡아 보는 이인주, 시어머니와 시누이도 차마 부정 못하는 사실이었습니다. 참고로 남편은 서울 토박이에요. 저하고 연애할 때 부산은 시골 아니야? 라고 했다가 저에게 등짝을 맞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남편을 데리고 부산 여행을 갔었죠. 해운대를 직접 가보고 너무 즐거워하던 남편을 데리고 대구에 가서 각종 먹거리들을 맛보여 주었고요. 어느 때에는 전라도에 내려가서 멋들어진 자연 관광지를 쫙 돌았습니다. 그랬더니 지방 여행에 남편이 눈이 확 트인 거예요. 모르고 살았는데 나는 이런 거를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 너랑 살면서 평생 이런저런 곳 구경하고 놀러 다니면서 살고 싶어. 어느 날 남편이 유독 수줍은 기색으로 저에게 그런 말을 했을 때 처음 알았죠. 이 남자가 저와 결혼을 하고 싶어 한다는 걸 말입니다. 제가 명색이 시골 출신이기 때문에 남다르긴 했습니다. 남편이 길을 걷다가 와, 로즈마리가 있네? 허브가 길가에 막 널렸어. 이랬을 때 제가 알려주었죠. 자기야, 그건 쑥이야. 냄새를 맡아보면 알잖아. 그랬더니 남편이 화들짝 놀라더군요. 어느 날은 해사한 분홍 색감의 꽃을 보면서 색이 신비롭다. 이런 특이한 꽃은 이름이 뭘까? 라고 하길래 제가 고민하다 정답을 알려주었습니다. 자기야, 그거 장미야.
장미가 빨간 장미, 흰 장미만 있는 게 아니라서 그런 것도 장미과에 속해. 그때 남편의 눈이 튀어나오려고 했었죠. 그 정도로 남편은 자연이라든지 아무튼 그런 것에 문외한이었어요. 저하고 다니는 걸 무척 즐거워한 이유였죠. 남편은 멀리 여행이라고 해봤자 학교 방학 때 자기 사촌들이 살고 있는 독일에 다녀온 게 전부였고 군대 가기 전에 미국 여행을 2주 다녀온 게 큰일이라고 했습니다. 아, 독일에 친척 좀 산다는 것이 시댁의 주된 자랑거리이기도 했네요. 남편은 계속 공부만 하느라 바쁜 인생을 살아온 사람이었어요. 집안의 기대, 압박을 너무 많이 받아온 거였죠. 학교와 학원만 오가면서 학창시절을 다 보냈고 대학교 때는 좋은 직장을 목표로 하느라 정신이 없었고요. 집안에 대들보인 아들이 해내야 한다고 시부모님께서 하도 그러셔서 남편은 그것에만 집중하며 살아왔다고 합니다. 괜찮은 직장에 들어가서 자리를 잡고 나니까 내 인생은 뭘까? 이 다음에는 이제 뭘 해야 할까? 고민이 되었고 그때 저를 만나면서 인생의 활력을 새로 찾은 거였어요. 남편이 결혼만큼은 자기 뜻대로 꼭 밀어붙인 게 그 때문이었고요. 결혼 후에 저를 여러모로 못마땅해 하시는 심정을 드러내신 시어머니께서는 어느 날 제 학력을 가지고도 걸고 넘어지셨는데요. 그건 제 학력이 부족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너를 보며 시골은 확실히 대학 가기가 쉽고 유리한 것 같구나. 네가 어떻게 우리 아들하고 같은 대학을 갈 수가 있었을까? 그게 다 시골 전형인지 뭔지 아는 게 있어서야. 네? 아, 어머님, 저는 오빠하고 같은 대학 안 나왔는데요. 뭔가 잘못 아신 것 같아요. 나도 알아. 다른 대학이긴 한데 수준이 같으니까 그냥 그렇게 말을 한 거야. 대학의 급이라는 게 있잖니? 그 급이 같으니까. 굳이 급이라는 걸 따지신다면 제가 졸업한 대학이 더 급이 높은데요. 하늘 밑에 땅이 있는 법이잖아요. 우리나라 3대 명문,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를 묶어서 스카이라고 하죠. 스카이는 하늘이라는 뜻이니까 제가 그렇게 슬쩍 비유를 한 겁니다. 저는 스카이를 나왔지만 남편은 아니라는 거였어요. 그러자 비유를 알아들으신 시어머니께서 얼굴이 막 빨개지셨습니다. 불려온 시댁에서 저는 대파, 다발을 손질 중이었는데 시어머니께서 대파 한 대를 들어서 그걸로 제 머리를 치셨어요. 이 머리통. 분명히 우리 아들보다 못한 게 들어있을 텐데 그래야 하는데 왜 시골 총구석에서 학원 하나도 안 다녔다는데 우리 아들보다 좋은 대학을 가고 난리야? 갑자기 대파로 머리를 맞은 저는 하나도 아프지는 않았지만 기분은 나빴죠. 그러자 시어머니께서 잔뜩 약에 오르신 얼굴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저는 따지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사실 하늘 밑에 땅이라는 비유도 참고 가만히 있을 수 있었는데요. 저를 얕잡아 보시는 게 너무 속이 상했던 나머지 입에서 막 튀어나가버린 것이었네요. 어쨌든 대파로 맞고도 가만히 참았건만 시어머니께서는 그날 이후로 저를 야근년이라고 하셨습니다. 저에게 대놓고 그리 부르지는 않으셨지만 제가 그걸 어떻게 알았는가 하면 시누이가 말해줘서 알았습니다. 우리 엄마가 옳게 보고 자꾸 야근년이라고 하면서 말씀하시는데 내가 다 미안해. 옳게 우리 엄마가 좀 기분 파이셔서 그래. 기분 풀어지면 다시 호칭 원상복구 될 테니까 걱정하지 마. 아, 맞다. 원래 호칭은 근데 뭐였지? 야근년 말고 시골년 이거였나? 아, 네. 형님은 저에게 별걸 다 알려주시네요. 친근감의 표시라고 생각하고 좋게 받아들일게요. 당연히 좋게 받아들여야지. 나쁘게 받아들인다는 선택지도 있던 거야? 옳게 시골 순박한 여자인 줄 알았는데 우리 엄마의 눈썰미대로 야근년이 맞나 봐?
황당하게 얄미운 소리를 하면서 사람 속을 긁어놓는 시누이는 저와 처음 보는 자리에서도 범상치 않은 면모를 보인 바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저에게 했던 말이 뭐였더라? 자기는 백화점 말고 다른 곳에서도 쇼핑이 가능하다는 걸 안 지 몇 년 안 되었다고 했던가? 뭐 대충 그런 소리를 하면서 저보고 시골에도 선크림이 있는 건지 살이 별로 안 탄 것 같다고 했었죠. 제가 대학을 서울로 와서 그 이후로 계속 주로 서울에 살았건만 웬 시골 선크림 이야기인가요? 백화점 말고 다른 데가 있는 줄 몰랐다는 건 자기가 우물안 개구리라고 광고하는 꼴처럼 보였습니다. 너무 기가 막혔는데 그게 다 의스대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는 그냥 적당히 맞춰줬습니다. 자기는 서울 도시 깍쟁이 여자이고 없이 살아온 적 없는 집 자식이고 결혼 잘해서 돈 잘 버는 남편 둔 사람이라는 걸 저에게 과시하고 싶어 했어요. 신우이의 남편, 그러니까 제 시매부는 장사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시에 젊은 사람들에게 엄청 인기가 많았던 카페, 그리고 일본식 덮밥 식당을 동시에 운영하는 수완 있는 사업가로 볼 수 있었죠. 카페와 식당이 한 건물에 있었기 때문에 가게들의 상황을 면밀히 체크하면서 시매부가 관리를 잘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건물 위치가 서울 강남 한복판이라는 게 엄청났고요. 사위 잘 두었다고 시부모님께서 어깨에 힘이 들어가 계셨음은 뻔한 일이었습니다. 네가 간과한 것 같아서 새삼 알려주는 건데 내가 바로 강남에서 잘 나가는 사업장을 둔 성공한 젊은 사업가의 장모 되는 사람이야. 너는 이런 의미가 대관절 뭔지는 알겠니? 네? 좋은 의미 아닐까요? 저도 덕분에 가서 덮밥 먹어보고 카페 음료도 마셔봤는데요. 맛도 훌륭하지만 인테리어를 감각적으로 잘 해놔서 인기가 많은 것 같았어요. 센스가 대단한 가게들이었습니다. 저희 동네에도 그런 거 생기면 좋겠다 싶더라고요. 그 동네에 생겨봤자 뭐라겠어? 강남이니까 대단해 보이고 그렇게 손님이 바글바글한 거야. 바로 강남이니까. 어이그, 이 시골 종거사. 하여간 얘는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 집안에 시집을 온 건지도 전혀 자각이 없어요, 자각이. 시어머니께서는 직장 잘 잡은 사람 위에 강남에서 성공한 사람이 있고 더 그 위에는 강남에 건물이 있는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모름지기 강남에 집이 있고 건물이 있는 것보다 후련하게 속편한 인생은 없다고도 하셨죠. 그런 야욕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법인데 저를 보면 한가한 시골 풍경이나 그려지는 것 같아서 속이 답답하다는 말씀도 하셨던 것 같네요. 자기를 싫어하는 사람 앞에서 주눅들지 않기란 어려운 법이었어요. 게다가 저는 며느리 입장이었으니 왠지 시댁의 미운 털부터 박힌 채로 결혼 생활을 했음이 실감이 나서 약간은 주눅이 들고 말았습니다. 지방에 본가를 두고 대학이나 직장 때문에 서울에 올라왔다가 눌러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왜 저만 그렇게 시골 사람이라고 폄하하시면서 못마땅해 하시는 것인지 너무 속이 상하기도 했어요. 남편은 시골이든 뭐든 다 좋아 라고 하는 사람이었기에 혹시 시어머니께서도 속으로는 시골을 너무 좋아하시지만 뼛속까지 도시 여자인 척 하시려고 일부러 그러시는 걸 수도 있다는 생각이 잠시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말을 이용해 집에 내려가 있다는 남동생에게 부탁해서 예쁜 시골집의 전형인 저희 친정집의 전경과 그 일대의 풍경 사진을 찍어서 보내달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남편에게 멋진 사진을 추려달라고 한 뒤 그걸 시어머니께 보여드렸습니다. 어머님, 결혼식 전에 영상으로만 제 친정집을 보셨었죠? 제가 사진을 가지고 와봤어요. 이렇게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요. 마을 풍경이 정말 고즈넉하고 예쁘죠? 사진 작가들도 종종 와서 작업을 하고 갈 정도예요. 아, 바로 여기 마당에 화분 쫙 있는 집이 제 친정집이에요. 모퉁이에 나온 이건 뭐야? 지저분한 덩어리가 설마 항아리는 아니겠지? 금방 알아보시네요. 맞아요. 이것들이 항아리예요.
좀 특이하게 생겼지만 그만큼 아주 귀중한 거라고 해요. 별게 다 귀중하다고 하네. 이거 무슨 고려시대 유적이라도 된다니? 그래도 귀한 것이라고 해서 마당 구석에 잘 모셔놓은 걸 보니 네 집안이 아주 그런 걸 안 따지는 건 아닌 듯해서 다행이구나. 아, 그런데 이거요. 그냥 모셔놓은 건 아니고요. 안에 뭔가 들었어요. 저희 친정 엄마께서 직접 장을 담그신 것도 있고, 솜씨 좋으신 이웃분께서 담으시는 걸 얻어다가 보관해 놓은 것도 있어요. 그래서 요리하실 때 어떤 음식이든 꼭 항아리 앞에 오셔서 맛나게 익은 장을 퍼가신답니다. 이상한 일이었어요. 드라마 같은 것에서 보면 여자 주인공이 해맑게 이런 소리를 하면 상대가 무조건 흐뭇한 미소를 지어주던데, 그러면서 여자 주인공에게 마음을 슬쩍 열어버리던데, 그건 허구여서 그랬던 걸까요? 저는 그 이전보다 훨씬 싸늘하게 식은 시어머니의 눈초리를 받고서 조용히 고개를 떨고야 했습니다. 사진들을 착소리 나게 시댁의 테이블 위로 던지신 시어머니께서 그러셨어요. 소위 손맛이라고 하는 시골 음식들을 안 좋아하신다고요. 이렇게 장당 가서 요리하는 것 또한 비위생적이기 짝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러다가 제가 남편이 밥상에 비위생적인 시골 음식을 올린다고 트집까지 잡으실까 봐서 저는 얼른 자리를 떠버렸어요. 시어머니의 발언이 너무 저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었다는 걸 깨달은 건 집에 온 이후였네요. 왠지 기분이 가라앉아서 그 다음부터는 시어머니께 저도 굳이 용을 써가면서 활발한 척을 하지 않았습니다.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데 저 혼자 헛짓거리를 한 것 같아서였죠. 그러던 어느 날 친정 엄마와 통화를 하고 있었는데요. 제 남동생이 그때는 아직 제 올케하고 결혼을 하기 전이었는데 마침 저희 친정 부모님 댁으로 찾아가 인사를 드린 시기였습니다. 시골 동네 근처로 드라이브도 할 겸 데이트를 나왔다가 친정 부모님 댁에 겸사겸사 들르게 됐다고 남동생과 올케가 그때 그런 핑계를 댔었다네요. 그러면서 은근히 친정 부모님께 올케가 눈도장을 찍고 인사를 드렸던 거예요. 참고로 올케도 충청도와 아주 가까운 경기도 남부에서 태어나 평생을 살아온 그쪽 토박이었습니다. 한적한 지역에서 살아온 사람이라 그런가 사람이 아주 유순하고 융통성 있고 약간의 넉살도 있고 좀 그런 편이었어요. 친정 부모님은 남동생과 올케에게 당연히 왔는데 그냥 갈 수는 없다면서 밥이라도 한술 뜨고 가라며 얼른 집에 있던 반찬하고 밥상을 차려주셨는데요. 올케가 이때 밥을 정말 맛있게 잘 먹었나 봐요. 시골에서 직접 길러서 만든 반찬은 돈 주고 못 사 먹는다는 말을 하면서 밥을 잘 먹었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친정 엄마께서는 가슴 뭉클하셨다고 합니다. 보면서 우리 딸도 밥을 이렇게 잘 먹는데 야무지게 밥 먹는 모습 보고 싶어서라도 우리 딸을 얼른 봤으면 싶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 그리고 우리 사위한테 내가 그동안 제대로 밥 한번 차려내오지 못한 것 같아서 얼마나 속으로 민망스럽던지. 아침부터 밤까지 할 일 많은 시골 사람이라는 핑계를 대고 내가 그간 소홀하고 게을렀던 것 같아서 나 은근히 반성이 들었어. 에이, 엄마. 뭔 또 그런 소리라고 그러세요. 아니에요. 엄마는 절대로 소홀하신 적도 게으르셨던 적도 없어요. 동네 사람 아무나 자꾸 물어보세요. 엄마만큼 하나부터 열까지 안 놓치고 다 챙기는 사람이 또 있는지. 하여간 우리 딸, 지 엄마 의기소침하기라도 할까 봐서 득달같이 편을 들어주네. 고마워. 저기, 그런데 있잖아. 너는 워낙 손끝이 야무지고 네 동생 끼니라 하도 잘 챙겨온 애라서 네가 네 남편 밥 먹는 것도 알아서 잘 살펴볼 애인데 우리 사돈 부부께서는 그러고 사실까 싶어서 내가 궁금하고 염려가 되더라. 엄마, 요새는 마트에서 반찬도 잘 나오잖아요. 어머님, 아버님은 내가 보니까 주로 그런 걸 잘 사다 드시고 또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양파, 감자, 마늘 이런 건 집에 늘 안 떨어지게 놓고 사셔서 기본적인 건 다 하시지만 하는데 손이 많이 가는 메뉴라든지 이런 건 종종 사드세요. 마트에서 이제는 그런 거 배달도 해요. 엄마, 세상이 이렇게 좋아진 거 모르셨죠? 그런 것도 다 배달을 해? 어이구야, 너무 좋아져도 나는 무섭다, 얘. 그리고 그런 공장에서 만든 것들이 정말 좋아서 드시겠니? 꼭 그런 의미는 아닐 거다. 저는 직접 시댁을 겪어오면서 살고 있는 사람이니까 친정 엄마의 말씀에 그거야말로 아니에요 라고 말을 하고 싶었으나 너무 오버하는 것 같아서 그냥 웃어 넘겼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원체 입이 짧으신 분이에요. 심해부의 카페, 식당 이런 걸 높이 평가하시며 무척 자랑을 하시지만 정작 거기 가셔서는 별로 드시지도 않을 정도이죠. 시누이는 몸매 관리를 해야 한다며 먹는 것에 꽤 예민하게 구는 사람이었습니다. 여자라면 365일 다이어트를 하는 게 당연하다고 그랬어요. 제가 남편하고 가끔 출출한 밤이면 온갖 생채소와 나물 반찬 때려놓고 비빔밥을 해먹는다고 말을 했을 때 마치 무슨 원시인들 보듯이 저희 부부를 쳐다보기까지 했었네요. 내 동생은 남자이니까 그렇다 치고 옳게 그렇게 살다가 어느 순간 훅 가는 거야? 어느 날 갑자기 살이 확 쪄 있겠지. 그때가 되면 먹는 양을 조절해도 이제 살이 안 빠진다? 나이 드는 무서움을 옳게는 모르네. 시골 사람이라서 세련되게 미래를 준비하는 법도 전혀 모르는 건지 뭔지. 제가 시골 사람인 거하고 잘 먹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저는 제 친정에서 가끔 보내주시는 직접 키운 농작물을 배부르게 양껏 잘 먹으면서 사는데 한 번도 살을 찔 걱정은 안 해봤습니다. 건강한 시골 밥상 위주로 먹어서 그런 건가 봐요. 형님은 도시 사람이라서 이렇게 드실 생각은 못 해보셨나 보네요. 뭐야? 말 싸가지 없게 하는 것 봐. 옳게 지금 어디서 눈을 부릅뜨고 말대꾸를 따박따박 하는 거야? 옳게는 윗사람이 우스워 보여? 자기는 맨날 저한테 오만 소리 다 해대고 비꼬는 게 특기이면서 밟힌 지렁이가 한번 꿈틀한 것 가지고 엄청 화를 내더라고요. 시누이의 태도에 기분이 나빴지만 남편이 얼른 제 편을 들어줘서 금세 어깨가 펴졌습니다. 남편은 시누이를 향해 제발 부탁인데 남 상관 말고 본인 인생이나 잘 챙겨라고 시원한 소리를 해줬죠. 그 말이 맞았습니다. 남편은 자기 누나의 일에 일절 관심이 없는데 자꾸 시누이만 자기 동생 부부에게 참견 중이었으니까요. 모전 여전인 것인지 시누이도 시어머니처럼 민망해지니까 얼굴이 아주 시뻘겋게 달아오르더군요. 목까지 빨개져서 저희 부부를 쏘아봤어요. 특히 저를요. 누구는 남편 없는 줄 알아? 내 남편이 더 잘났어. 얼마나 잘 나가고 있는 사람인지 옳게도 너무 잘 알지? 아, 네. 잘 알죠. 잘 알고 말고요. 뛰어나고 멋진 배우자와 백년 해로하시기를 기도해 드릴게요. 저는 떨떠름하게 대처를 할 따름이었습니다. 자기 남편의 대단함이 무시하는 것만큼 시누이가 자존심 상해하는 것은 또 없었죠. 제가 시큰둥이하자 시누이는 짜증을 내며 자리를 아예 떠버렸습니다. 시누이는 얼굴도 예쁘장하고 공부도 꽤 해서 대학을 괜찮은 곳으로 나왔어요. 강박적으로 다이어트를 해서 몸매도 호리호리했고요. 자기 만족을 하면서 잘 살면 될 인물인데 자꾸만 남에게서 인정을 받으려는 게 문제로 보였네요. 너보다 내가 잘났어 라는 걸 끊임없이 확인받지 않으면 자기 존재 가치가 떨어진다고 믿는 모양이었습니다. 심해부가 집안이 좋은 건 아니지만 과감하게 강남에서 자기 가게를 시작해볼 엄두, 배짱은 있는 분이셨고요. 강남처럼 가게의 입지를 럭셔리하게 키우기 좋은 곳은 없다고 본 것도 심해부의 날카로운 판단력이 있었을 겁니다. 자기 능력으로 성공하는 남자와 결혼한 것을 시누이는 무척 자랑스러워했어요. 시부모님의 기대와 관심을 한몸에 받고 살아온 건 남편 쪽이었죠.
그래서 신우이는 더 사랑받고 더 인정받고 싶다는 욕구를 키워온 것 같았네요. 대학 입시에 조금 미끄러진 신우이는 대학 재학 때 약간 풀이 죽었었고 대기업 입사도 결국 미끄러졌을 때는 망연자실했다고 합니다. 사실 객관적으로 너무 좋은 대학, 너무 좋은 직장을 잡은 것이었지만 신우이는 그렇게 보지 않았나 봐요. 자기 동생보다 월등한 결과를 내야 한다는 강박이 있었으니 말입니다. 그런 신우이가 강남에 떡하니 자기 가게 차려서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사업자의 주인과 결혼을 하였으니 입이 찢어질 수밖에 없었나 봐요. 결혼한 이후로 시부모님께서 전에 없이 신우이에게 흐뭇한 미소를 지어주시면서 크게 인정하는 자식이라고 추켜 세워주셨다고 하니까요. 그런데 마침 자기 동생은 웬 깡촌 시골이 친정이라는 여자하고 결혼해서 간소하게 짝이 없는 신혼생활을 시작하니까 속이 아주 고소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면서도 시어머니께서 저를 못마땅해 하시니 거기에 동조하면서 더 잘 나갈 수 있었던 내 동생을 망친 주범이라고 저를 여기는 그런 이중적인 마음을 가졌습니다. 가족에 한해서는 한 가지 감정만 가질 수 없는 법이니까요. 아무튼 이 복잡 미묘한 두 모녀 때문에 제가 항상 심란한 것 같다고 생각을 하던 참이었습니다. 친정 엄마께서 생각지도 못한 행동을 하셨어요. 결혼하고 직후였던가? 아니면 직전이었던가? 그때 시댁에 대해 친정 부모님께서 한참 물어보실 때였는데 그러면서 제가 시댁의 집 주소도 알려드린 적이 있었나 봐요. 친정 엄마께서 시댁으로 택배를 보내신 겁니다. 직접 정성껏 조금씩 기른 것들로 반찬을 만드셔서 말이에요. 택배를 붙이고 나서 친정 엄마께서는 시어머니께 별것 아니지만 솜씨 좀 발휘해봤다. 부담 없이 맛보아 주시라 간략하게 전화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시어머니께서 아, 예 하고 마시더래요. 갑자기 의욕에 불타셔서 행동에 옮기시기는 했으나 막상 미적지근한 시어머니의 반응을 접하자 그제서야 친정엄마께서는 멋쩍어지셨나 봐요. 괜한 일을 벌인 건가 싶어서 민망해지셨고 일단 저에게도 알려놔야 할 것 같아서 전화를 주었다고 하셨습니다. 여기까지 듣고 나니까 저는 왠지 좌불안석이 되고 말았죠. 그런 건 네 동생이 만나고 있는 자만 아가씨 말 맞다나 돈 주고 못 사 먹는 거니까 사부인께서 어련히 잘 꺼내 드시겠지? 네 생각은 어때? 아마 그러시겠죠. 이것저것 잘 드시는 입맛은 아니시기는 한데 시골에서 직접 기른 것들로 정성스레 반찬을 만들어 보내온 사돈 집안의 성의를 높게 생각해 주실 분이에요. 분명히 아껴가면서 잘 드셔주실 거예요. 아, 그런데 엄마, 다음부터는 저하고 뭔가 상의라도 하시고 그런 걸 보내든지 말든지 하세요. 제가 놀랐잖아요. 그래, 알았어. 내가 의욕이 갑자기 앞서서 열심히 움직여버렸네. 우리 딸 예뻐해 주십사. 그렇게 내가 뇌물이라도 보내고 싶었나 봐. 친정 엄마께서 너스레를 떠시는 것에 저도 웃음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전화를 끊고 나서 속은 착잡했죠. 왜냐하면 아무리 생각을 해보아도 시어머니께서 그 반찬들을 좋은 마음으로 드셔주신다는 그림이 머릿속에 안 그려졌거든요. 제가 너무 시어머니를 악마처럼 바라보고 있는 폄업한 며느리인가 싶어서 스스로 약간 괴롭기까지 했습니다. 시어머니께 전화를 드려서 반찬 잘 받아보셨냐고 여쭈어 볼까 하다가 우선 신우이에게 떠보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신우이가 시댁에 들른다고 분명 그랬거든요. 저기 형님, 저번에는 어머님이 미리 다져놓으신 마늘 그거 챙겨가셨다고 했잖아요. 냉동실에 두고 오래 드실 거라고. 혹시 이번에도 뭐 챙기신 거 있으세요? 올케가 그런 걸 왜 물어봐? 나한테 관심 없다고, 나 무시하고 있다고 온몸으로 외치고 있는 사람이 올케 아니었어? 내 남편이 너무 잘났으니까 내가 부럽고 질투가 나는 걸 일부러 감추려고 그렇게 구는 사람이 올케잖아. 아, 네,
알겠습니다. 다른 걸 여쭤보려고 전화드린 건데 지금은 어렵겠네요. 그런데 신우이가 웬 헛소리만 하는 바람에 소득 없이 전화를 끊을 수밖에 없었죠.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특이한 사람이 신우이 같았어요. 그런 정신 상태는 도저히 종잡을 수가 없었죠. 고민하던 저는 장바구니를 챙겨서 이튿날 시댁으로 향했어요. 친정엄마의 반찬을 워낙 좋아하는 저라서 혹시 받으신 양이 많으면 좀 덜어가려고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 완벽할 것 같았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챙길 작정이기도 했고요. 모르긴 몰라도 입 짧으신 시어머니께서 감당하시기는 어려울 양일 게 분명했어요. 그런 생각으로 도착한 시댁에서 저는 미심쩍은 정황을 포착하고 말았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지인분과 한창 통화 중이셔서 제가 들어서자 눈인사만 보내오셨고요. 그래서 저는 슬그머니 부엌으로 가서 친정엄마의 반찬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없는 거예요. 아무리 살펴봐도 친정엄마께서 보내셨다는 그것들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시원한 날씨임에도 얼음팩을 2중, 3중으로 싸서 보내셨다고 했으니 분명히 냉장 보관이 되어 있어야 할 반찬들이었거든요. 고개를 갸웃거리던 저는 내다 놓으려고 입구를 꽉 묶어놓은 쓰레기 봉투에서 시선이 멈추었습니다. 반투명해서 안이 비치는 쓰레기 봉투에서 보이는 것은 친정엄마께서 사용하셨을 법한 보자기였습니다. 저는 홀린 듯이 쓰레기 봉투를 열어 그것을 확인하고 말았어요. 그리고 참담해졌죠. 마침 통화를 끝낸 시어머니께서 저를 찾아 이쪽으로 오셨다가 화들짝 놀라셨습니다. 너는 그걸 왜 찾아보고 그래? 별로 달갑지도 않는 걸 네 엄마가 멋대로 보내오니까. 아휴, 나는 별 수 없었어. 사돈인데 네 엄마라뇨? 대체 왜 별 수가 없으셨어요? 안 드실 거면 저에게 주신다는 선택지도 있으셨잖아요. 너한테 주면 우리 아들 입에도 그게 들어갈까 봐서 그랬다. 왜? 하여간에 괜히 시골 것하고 엮어서 내가 별거를 다 보겠네. 아유, 귀찮아. 어휴, 정신없어. 시어머니께서는 그렇게 외치시며 안방으로 들어가 버리셨어요. 저는 고스란히 쓰레기로 버려진 친정엄마의 반찬들을 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속상하다는 말로는 표현이 부족했어요. 버려진 그것 다 챙겨서 제가 집으로 가지고 온 다음에 직접 버렸어요. 그래야 할 것 같았습니다. 제가 울적해 있으니까 남편이 눈치를 보면서 무슨 일이냐고 물었는데 대답하기도 싫었어요. 생각의 정리도 좀 필요했고요. 그런데 이튿날 친정엄마께 연락이 왔습니다. 알고 보니까 남편이 친정엄마께 여느 때처럼 안부 전화를 드렸다가 제 얘기를 한 거예요. 표정이 너무 안 좋고 정황상 자기 집에 갔다 온 것 같고 웬 음식물 쓰레기 같은 걸 한 움큼 버리고 오더니 한숨을 쉬고 이런 식으로 남편이 다 떠들어 버렸는데 친정엄마께서는 단박에 감을 잡으신 겁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말이에요. 택배 새로 보냈다. 아무래도 양이 사돈 내외 두 분이 드시기에는 많은 것 같으니까 네가 들러서 좀 받아가든지 그렇게 해. 제가 그 소리를 듣고 얼마나 놀랐던지 몰라요. 아니, 대체 왜 또 일을 벌리신 건지. 우체국 당일 택배라서 저녁에 시댁으로 도착한다는 걸 알고 저는 퇴근을 시댁으로 했습니다. 친정엄마의 반찬을 챙기려는 마음도 있었고 단판을 지으려는 심산도 있었어요. 모래를 제대로 따질 작정이었죠. 시댁에 가니까 마침 시누이도 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시어머니와 시누이 둘 다 넋이 나간 얼굴로 부엌 식탁을 둘러싸고 서 있었습니다. 식탁에 친정엄마께서 보내신 택배가 풀어져 있는 것을 보고 제가 얼른 놀라서 다가갔죠. 시누이가 저를 먼저 발견했어요. 옳게. 마침 잘 왔어. 설명 좀 해줘.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시골 택배가 왔길래 피식 웃으면서 열어봤다가 이상한 걸 발견했어. 사부인이 뭔가 이상한 걸 보내셨는데 네가 설명해 줬으면 싶구나. 이게 대체 뭐니? 왜?
우리 사위가 장사하고 있는 강남에 그 건물에 기념수건이 보자기 대신에 들어있는 거야? 동봉되어 있는 이 서류는 뭐고? 사부인께서 그 건물의 소유주라고 되어 있던데. 아니지? 이거 농간이지? 시어머니께서는 거의 숨이 넘어가시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친정 엄마께서 왜 택배를 다시 보내셨는지 알아차렸고 저도 모르게 씩 웃고 말았네요. 그러자 두 모녀의 안색이 이제는 아예 창백해졌습니다. 늘 빨갛게 달아오르는 것만 보다가 피기 가시는 모습을 보니까 색다르더군요. 맞아요. 저희 엄마가 마침 그 건물 주인이세요. 제가 명쾌하게 답을 드리자 시어머니께서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으셨어요. 시누이는 말도 안 된다며 현실을 부정했죠. 그래서 제가 알려주었어요. 애초에 저는 남편하고 그 건물에서 만났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남편은 심해부의 가게를 구경하러 들린 참이었고 저는 친정엄마의 건물을 보려고 갔다가 눈이 맞았던 것이었거든요. 건물 부자도 맞고 땅 부자도 맞다는 말까지 덧붙였더니 이번에는 시누이가 반쯤 눈동자를 뒤집으면서 주저앉았어요. 저희 친정은 한두 푼에 그렇게 연연하는 집이 아니어서요. 몇 달 공실로 둬도 상관없으니까 계약 끝나는 대로 지금 장사하고 있는 집을 쫓아내도 돼요. 사실 세를 더 낼 테니까 들어오고 싶다는 사람은 널렸기도 하고요. 옳게 그게 무슨 소리야. 에이, 안 될 소리지. 그럼 쫓겨나는 사람은 죽으라는 거야? 아니지. 내가 이럴 때가 아니구나. 올케. 내가 그동안 올케한테 너무 모질었지. 미안해. 내가 나쁜 마음에서 그런 건 아니었어. 시누이가 혼이 쏙 빠진 얼굴로도 정신없이 떠들었습니다. 자존심이고 뭐고 지금은 구패할 때라고 판단했던 건가 봐요. 시어머니께서는 입만 뻥긋거리시며 저를 멍하게 올려다보셨어요. 완전히 정신이 붕괴되신 듯 보여서 저는 그냥 친정엄마의 반찬을 챙겨다가 꾸벅 인사를 드리고 나왔습니다. 그러자 시누이가 맨발로 저를 따라 나왔어요. 배웅도 안 받고 그냥 가냐면서 아주 혼비백산으로 저에게 인사를 해댔습니다. 저는 씁쓸한 웃음으로 대꾸를 해주고 집으로 갔죠. 남편에게 있었던 일을 다 말해주었고요. 남편은 다른 것보다도 제가 그동안 소가리를 하면서 상처를 받아온 게 속상하다고 하면서 그 부분에만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때 생각했네요. 어찌됐든 이 남자와 결혼하기를 잘했다고 말입니다. 친정 엄마께도 상황을 보고 드렸고 감사하다고 사랑한다는 인사 또한 빼먹지 않았네요. 일확천금이 생기자마자 서울에 건물을 사두기를 잘했다고 하시면서 친정 엄마께서는 2다리 쭉 뻗고 주무신다고 했어요. 저도 2다리 뻗고 잘 잤는데 다음 날 한숨도 못 주무신 얼굴로 저를 찾아오신 시어머니께서 사과를 하셨습니다. 내가 미안하다. 진가를 알아보지 못하고 아둔하고 어리석게 굴어서 면목이 없네. 부족한 시어미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용서해주고 받아줄 수는 없을까? 남편이 이미 시어머니께 불같이 화를 낸 다음이었기 때문에 더더욱 안색이 좋지 못하셨죠. 저는 사람의 본성이라는 건 잘 안 바뀌기에 시어머니께서 저에게 진심으로 미안해서 이러신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제가 사랑하는 남편의 모친 되시는 분이고 새롭게 고부관계가 정립되었음을 알았기에 그 사과 받아들였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그 이후로 저하고 친하게 지내고 싶으신데 불쑥 다가가기에는 전에 자행하신 언행들이 있어서 몹시 망설여진다는 기색을 드러내시며 한동안 전전긍긍하면서 사셨어요. 시누이가 저에게 얼마나 딸랑거리면서 아부를 떠는 사람으로 바뀌었는지는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 정도이네요. 어느 날은 술에 취해서 제 남편에게 결국 네가 이겼구나 라며 우는 소리를 해서 저를 당황시키기도 했답니다. 아무튼 지금 저는 애 2 낳고 키우느라 삭신이 쑤시는 엄마가 되었어요.
나날이 회춘을 하시는 건지 건강하셔서 감사한 친정 부모님과 저를 여전히 어렵게 생각하시면서 손주들을 열심히 봐주고자 하시는 시부모님 사이에서 아주 적당한 나날을 보내고 있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딸과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주부입니다. 저는 평생 동안 그리 행복하게 살아오진 못했어요. 아마 남들과 비교한다면 매우 불행한 쪽에 속하겠지만 이런 제 이야기를 어딘가 털어놓을 곳도 필요했고 또 제 이야기를 듣고 그래도 저처럼 불행한 사람도 용기를 내어 살아가고 있으니 많은 분들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살아갈 힘을 얻으셨으면 해서 사연을 보내봅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부모님이 안 계셔서 할머니 손에 자랐어요. 돈을 벌어올 아버지도 저를 살뜰히 돌봐줄 어머니도 안 계셨기에 할머니가 절 길러내시기엔 벅차셨죠. 할머니는 최대한 성심껏 저를 돌보셨고 힘이 닿는 데까지 밥을 해먹이고 입히셨지만 정말 가진 것 하나 없던 할머니의 사정으로 아이 하나를 제대로 기르긴 불가능했어요. 저는 동네 친구들 사이에서도 가난한 아이라고 놀림받으면서 자랐고 학교 가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중학교 때는 키가 작은 동네 언니의 교복을 물려받아 입었는데 키가 컸던 제가 손발이 깡총하게 나온 것을 계속 입고 다녀 그걸로도 얼마나 같은 반 친구들에게 놀림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가끔 학교에서 돌아와 보면 할머니의 상 앞에는 집으로 날아온 고지서들이 잔뜩 있었어요. 월 말이라 아마 돈 낼 일이 많이 생겼던 거겠죠. 할머니는 그럴 때마다 화를 내셨고 저는 집에서조차 뭐라고 말을 할 수도 안 할 수도 없어서 쥐죽은 듯이 지낼 수밖에 없었어요. 양말에 구멍이 나도 입을 팬티가 없어도 교복이 작아도 제가 뭘 어쩔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죠. 그러다 제가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전 이제 정말 그나마의 보호자도 없이 완전히 세상에 혼자 떨어진 거나 다름없는 상태가 됐죠. 단칸방에 혼자 들어가 앉으면 말을 걸어주던 할머니의 걸걸한 목소리도 없어서 혼자 외로워서 그대로 죽어버릴 것 같았습니다. 그때 학교 근처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대학생 오빠가 있었어요. 저는 초콜릿을 정말 좋아했지만 돈이 없어서 편의점에 들러서도 계속 구경만 하고 아무것도 못 사는 일이 태반이었습니다. 하지만 대학생 오빠는 귀찮은 기색 없이 그저 웃는 낯으로 들어갈 때 인사해주고 나갈 때도 인사를 해주었어요. 그러다 어느 날 제가 또 초콜릿과 빵 매대를 구경하고 그 오빠에게 고개를 숙인 후 나가려고 하자 오빠가 저를 불렀습니다. 잠시만요. 네? 저는 눈을 크게 뜨고 그를 돌아봤죠. 뭐라고 불러야지? 아무튼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모르겠는데 그는 한참 동안 쑥스러워하며 머뭇거리고 말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왜 그런지 몰랐지만 그와 함께 이유도 모른 채 수줍어졌죠. 그 오빠는 머뭇거리다가 카운터 밑에서 초콜릿 2개를 꺼내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이유를 몰라 그를 쳐다보니 오빠는 얼굴이 벌개진 채로 제게 말했어요. 이거 그쪽이 계속 보고만 가는 것 같아서 먹고 싶은 것 같아서요. 저는 순간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하다가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다른 사람의 호의를 난생 처음 받아보는 것이라 그가 진심인지 의아했는데 수줍고 부끄러운 그의 얼굴을 보자 진심이라는 것을 알겠더군요. 겨우 10대 후반 여고생이었던 저는 그때부터 그 오빠에게 푹 빠졌습니다.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그가 아르바이트를 끝내고 나올 때만을 기다리고 그의 편의점 근무 스케줄도 완전히 꿰게 되었고요. 결국 친해져서 같이 밥도 먹고 그 오빠의 자취방에 가서 놀기도 하다가 함께 밤도 보내게 되었어요. 나중에는 거의 반동거 상태가 되었고 그러다 임신까지 되어 학교도 자퇴하고 결혼을 했죠.
오빠는 편부 가정에서 자랐는데 시아버지는 아들에게 거의 관심 없이 밖으로만 놔둘다가 결혼을 하기도 전에 연락이 끊겨버려 시부모님도 친정 부모님도 없이 그야말로 우리 둘뿐이었습니다. 다행히도 무사히 출산해서 예쁜 딸도 낳았어요. 이제 남편이 된 그 오빠는 능력은 별로 없지만 다정하고 친절한 사람이었습니다. 평생 단 한 번도 다정한 말을 듣지 못하고 그때껏 커왔던 저한테는 그 다정함만으로도 완벽한 남편이었어요. 대학 학비도 아르바이트를 해서 대다가 결국 저와 결혼을 하여 자퇴하였는데 그 이후로는 배달 일이나 막노동을 하면서라도 저와 딸을 먹여 살리려고 노력했고요. 그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시기였던 듯합니다. 갓 태어난 딸을 보살피느라 힘들었지만 남편은 힘껏 일하고 들어와서 지쳐서도 저를 따뜻하게 안아주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러다 몇 년이 지난 뒤 남편은 여름에 택배 배달을 하다가 과로로 쓰러졌습니다. 딸이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돈이 좀 많이 드는 치료를 해야 한단 말을 들은 후 남편은 일을 더 늘려서 새벽부터 밤까지 끊임없이 뛰어다녔어요. 남편은 어떻게든 딸을 잘 키우려 했고 저 역시 그 마음은 마찬가지였죠. 하지만 그냥 있어도 땀이 줄줄 흐르는 무더운 여름날 새벽부터 밤까지 무거운 생수며 쌀을 나르는 택배 일을 한 사람이 멀쩡할 순 없었어요. 남편은 고지식한 사람이라 요령도 없이 쉬지도 못했고 결국 쓰러져 병원으로 옮겼지만 하루도 지나지 않은 사이에 사망했습니다. 저는 믿을 수도 견딜 수도 없었어요. 그렇게 열심히 저와 딸을 위해 살던 사람이 하루 사이에 주검이 되어 돌아오다니요. 검은 상복을 입은 채로 병원 장례식장에 앉아 있어도 오는 사람은 남편의 직장 동료들 몇몇 뿐이었습니다. 남편도 저도 일가 친척이라곤 아무도 없었으니 당연했죠. 장례가 끝난 후에도 저는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우울감을 이겨내지 못한 채 방에 누워 있었습니다. 어린 딸은 넉나간 제 곁에서 눈치를 보며 지냈어요. 아빠 언제 와? 며칠이 지나자 딸이 머뭇거리며 물었습니다. 아직 아빠가 죽었다는 것을 인지하기엔 너무 어린 나이라 저는 억지로 딸에게 웃었어요. 아빠, 좀 멀리 갔어. 멀리? 그래, 혼자서 멀리로 갔어. 한동안 안 올 거야. 딸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그치만 엄마, 아빠 밥 혼자 못 먹잖아. 밥 어떡해? 저는 그 말을 듣고 속에서 울컥 울음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남편은 그 고된 일을 다녀와서 늦은 밤에 제가 차려주는 저녁밥을 가장 좋아했죠. 짠지에 젓갈 정도만 놓아두어도 남편은 정말 맛있게 먹으면서 제가 맞은편에 앉아 함께 이야기하길 바라곤 했어요. 저도 아주 바쁜 일이 있지 않은 이상은 언제나 남편 앞에 앉아 밥을 먹거나 시간이 너무 늦었다면 눈을 보면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딸은 그래서 아빠는 언제나 엄마와 함께 밥을 먹는 사람이라고 생각한 거였죠. 저는 딸을 앞에 두고 엉엉 울었습니다. 제게는 남편이 세상에서 하나뿐인 온기였지만 딸에게는 우리 부부가 세상의 전부라는 사실을 그제야 깨달았어요. 딸을 위해서라도 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딸을 껴안고 한참이나 울고 슬퍼하면서 저 역시 제 부모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어려서부터 항상 필요했지만 지금 정말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것을요. 남편이 남긴 보험금이 있었지만 그의 목숨값이나 다름없는 그 돈에 함부로 손댈 순 없어서 저는 일자리를 알아보기로 했어요. 딸을 위해서라도 전 제대로 살아야 했고 아이를 기르려면 돈이 없어서는 안 된다는 걸 경험에서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일자리를 알아보면서 한편으로 부모님의 소식도 찾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어머니와 아버지를 한 번이라도 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어요. 앞으로 살면서 외롭지 않게 부모님과 간간히 얼굴이라도 보며 인사를 여쭙고 싶었죠. 부모님 두 분 중 먼저 찾은 것은 어머니였어요. 놀랍게도 제가 살던 곳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서 살고 계셨는데 재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고 계시더군요. 버스를 타면 몇 정거장 건너에 어머니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너무 기뻐서 그 사실을 알게 된 날 바로 어머니의 집 근처로 갔어요. 저는 오래전 어머니의 사진 한 장만을 들고 주위를 서성이면서 어머니가 나타나기를 기다렸죠. 그때 골목길에서는 중년의 여성 한 명이 집에서 나와 쓰레기를 버리려 했습니다. 저는 그녀가 제 어머니란 사실을 한눈에 알아봤지만 순간 발이 굳어서 빨리 다가갈 수가 없었어요. 어머니는 쓰레기를 버리고 돌아서다가 그때 마침 골목을 걸어오던 고등학생을 보고는 무척 반기면서 다가갔어요. 어머 아들, 벌써 와? 독서실 안 가고? 엄마, 나 배고파서 밥 먹고 오늘은 집에서 공부할래. 아유, 그래, 잘했다. 독서실에서 하나, 집에서 하나, 그게 그거잖아. 오늘만요. 독서실이 잘 되긴 하는데 그래도 엄마 밥 먹고 싶어서. 키도 크고 잘생긴 고등학생은 재혼 후 얻은 어머니의 아들인 것 같았어요. 그 학생은 아주 다정하게 어머니의 어깨를 끌어안고 포옹한 뒤 둘이 함께 집으로 갔죠. 어머니와 학생은 사이가 아주 좋은 듯 몹시 다정해 보였어요. 아빠도 오늘 일찍 오시지? 너희 아빠야 항상 일찍 오지. 아휴, 좀 밖에서 밥 좀 먹으면 좋으련만. 아빠는 항상 엄마 보고 싶어서 일찍 오시잖아. 두 사람의 목소리에는 웃음기가 섞여 있었고 함께 들어가는 모습 뒤로 대문이 야속하게 닫혔어요. 단독주택인 집은 정원도 제법 넓은 것 같았고 꽤 잘 지은 2층 집이었죠. 저는 어머니의 옛 사진을 잡고 있던 손에 땀이 나 옷 위에 닦아냈지만 그들의 뒤를 따라가 초인종을 누를 용기는 나지 않았어요. 제 옷은 너무 초라했고 어머니는 새로운 가족과 행복해 보였죠. 이제 와서 다가가 부모님을 찾아왔다고 하면 대체 날 뭐라고 생각할까? 정말 두려워져서 저는 그대로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행복에는 이제 저 같은 것은 파고 들어갈 틈 같은 게 보이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버지의 행방도 찾았습니다. 바로 옆 지역에 맛집으로 상당히 유명한 식당이 있었는데 놀랍게도 그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사장이 아버지였던 것이죠. 어머니는 바로 우리 동네였고 아버지는 바로 옆 지역이었다니 세상이 정말 좁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저는 워낙 어릴 때 아버지가 떠났던 터라 아버지에 대한 기억도 별로 없는 상태였어요. 저는 부모님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아버지에 대해 할머니가 말했던 나쁜 점은 죄다 잊어버렸어요. 그저 생활고를 못 이겨서 어린 자식과 노모를 버리고 떠날 수밖에 없었던 운이 나빴던 남자가 아버지라고만 생각했던 거죠. 아버지가 유명한 식당의 주인이란 걸 알고 나서 저는 그 식당에 대해 열심히 검색했습니다. 그 식당에서 마침 직원을 뽑는 중이라고 해서 저는 어머니 때처럼 무작정 다가가지 않고 직원으로 먼저 다가가면 지켜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가졌죠. 아버지는 재혼도 하지 않은 상태인 것 같았고 만약 제가 직원으로 일을 잘해서 아버지와 좀 더 가까워질 수 있다면 재산을 노리고 온 게 아니라 정말 아버지가 보고 싶어서 왔다는 것을 설득할 수 있지 않을까 했어요. 초라하고 가난한 여자가 갑자기 자신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나타나면 누구라도 그런 의심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는 먼저 직원으로 일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식당을 찾아갔습니다. 직접 가보니 식당은 예상보다도 더 컸고 손님들이 너무 많은 데다가
직원들도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죠. 그리고 카운터에는 사장으로 보이는 중년 남성이, 그리고 제가 기억하는 얼굴이 그대로 남아있는 아버지가 서 있었어요. 저는 손에 아버지와 어리디 어린 제가 찍힌 옛날 사진을 든 채로 꼼짝도 하지 못했어요. 제가 입구에 서서 자신만 바라보고 있자 아버지는 이상하다고 여겼는지 제게 눈살을 찌푸리며 왜 왔냐고 묻더군요. 그래서 제가 직원 채용 공고를 보고 왔다고 하자 아버지는 저를 의미심장한 눈으로 아래 위로 훑어보았어요. 저는 순간 딸인 저를 알아본 것이 아닌가 심장이 쿵쾅거렸죠. 하지만 그건 아니었는지 아버지는 제게 주방 옆쪽에 있는 작은 사무실로 들어가자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들어가서 제가 가져온 이력서를 보면서 면접을 보았죠. 꽤 젊네요. 25살? 식당 일 하기에는 너무 어린데 게다가 식당 일 쪽 경험도 없잖아요. 하지만 저도 주부로 꽤 오래 지냈고 부엌 일도 빠르게 잘할 수 있습니다. 그래? 결혼한 겁니까? 어딘지 실망한 듯한 목소리였어요. 전 말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하다가 한숨을 쉬었죠.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세상을 떠나서요. 그래서 일자리를 구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 아버지는 다시 한번 의미심장한 눈으로 저를 살펴보았어요. 저는 그 눈빛이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어 두근거리는 가슴을 누르면서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얼굴도 꽤 반반하고... 아버지는 그 이야기를 하며 목을 가다듬었어요. 저는 그걸 그냥 칭찬이라 생각하고 긴장한 채로 앉아있다가 살짝 웃었는데 아버지는 저를 다시 훑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죠. 좋습니다. 그럼 언제부터 일할 수 있죠? 직원으로 채용한다는 거였어요. 저는 아버지의 곁에 다가갈 수 있다는 사실도 일자리를 구했다는 사실도 다 몹시 기뻤어요. 아버지의 식당은 유명한 만큼 월급도 셌거든요. 그래서 바로 그 다음 날부터 일하게 되었어요. 아침이 되어 일을 하기 위해 식당으로 나가자 원래 일하던 직원분들이 먼저 다가와서 이것저것 말을 걸어주셨죠. 전 이렇게 사회에 나와 일하는 것이 처음이라 긴장이 되었는데 다른 직원들이 말을 걸어주어서 조금 풀어졌어요. 그런데 저와 이것저것 이야기하던 직원 한 분이 혀를 차면서 고개를 저었어요. 아유, 그런데 나이도 어린데 과부라니. 아유, 사장님이 또 어쩌실는지. 아유, 그러게 말이여. 하여간 여자라면 사족을 못 쓰는 양반이라. 그래, 색시도 조심해, 앞으로. 네? 저는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하고 어리둥절해서 반문했어요. 제가 못 알아듣는 눈치이자 직원분들은 혀를 차면서 고개를 저었죠. 색시, 남자들은 말이요. 과부면 더 쉽다고 어지간히 꼬시려고 덤빌 거요. 그러니까 한순간도 방심하면 안 돼. 알겠어? 애초에 그러려고 드린 거지. 어제 눈이 번쩍번쩍 하더만. 사장, 여자 좋아하기로 소문나서 얼마나 골 때린데 함부로 손대려고 덤비기도 하고. 저는 믿을 수가 없어서 잠깐 반응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여자를 좋아한 데다가 저까지 꼬시려고 직원으로 들였다는 말을 그대로 믿을 수가 없었어요. 아무리 딸인 것을 못 알아본데도 설마 겨우 25인 저를 아버지가 꼬시려고 할까?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며칠간 계속해서 열심히 일을 했어요. 직원들에게 들었던 말을 잊어버리려고 했었고 식당이 워낙 바쁘고 일이 고됐던 터라 실제로 거기에 대해 생각할 틈조차 없었죠. 전 그래도 나름대로 빠르게 식당 일에 적응했고 다른 직원들과도 점차 친해져 갔어요. 아버지와도 친해지고 싶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가끔 말을 걸어올 때면
아무리 바빠도 거절하지 않고 가능한 사근사근 부드럽게 대화를 이어갔죠. 아버지가 가끔 이상한 농담을 하거나 제 팔이나 손목을 일부러 잡는 게 이상하게 느껴질 때도 있었어요. 아마 다른 남자가 그랬다면 그 자리에서 뺨을 때릴 만한 행동들도 있었지만 설마 하는 마음에 그것도 참아냈죠. 그렇게 며칠이 지난 뒤였어요. 식당 일이 10시에 끝나서 모두가 뒷정리 후 돌아가려 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갑자기 제게 다가왔어요. 집이 좀 멀지? 같은 지역이 아니라 옆 지역이었기에 집이 가깝다고 할 순 없었죠. 아버지는 혀를 차더니 손가락에 차 키를 끼워 돌렸어요. 차 태워다 줄게. 따라와. 네? 갑작스러운 말에 당황스러워서 저는 차마 말을 못하고 머뭇거렸는데요. 하지만 아버지는 손을 뻗어서 제 손목을 잡고는 곧장 주차장으로 향했어요. 뒤에서 직원들이 수군거리는 소리들이 들려왔죠. 뭐라고 할지는 뻔했어요. 그래도 저는 아버지가 저를 꼬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나이 차이가 아버지와 딸인데다가 아무리 그래도 자신의 딸인데 못 알아보더라도 이성으로 접근하진 않을 거라는 이상한 믿음 때문이었죠. 저는 아버지가 이끄는 대로 차에 타서 제 주소를 알려주었어요. 뭔가 이상하게 긴장이 되어서 집으로 가는 내내 꼼짝도 하지 못하고 조수석에 가만히 있었죠. 아니 그래도 25인데다가 남편도 있었으면 알 거 다 알 텐데 진짜 순진한가 보네. 보통 남편이 있었으면 이런 농담은 아주 익숙해야지. 남자도 알고 농익은 여자잖아. 뭐 지금은 혼자지만. 마지막에 차를 세우고서 아버지는 차 문도 열어주지 않은 채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고개를 돌리고 있었지만 아버지는 은근슬쩍 제 손을 잡아왔죠. 평소에는 그렇게 사근사근하니 남자 잘 꼬시더니 왜 지금 와서 이렇게 멋없이 굴어? 저는 차마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고개를 돌리고 반응하지 않자 아버지는 차에서 내리더니 제 쪽으로 와서 문을 열어주었어요. 매너 좋은 남자인 척 아버지는 웃으면서 제 가방을 들어주고 내리는 것을 도와주었죠. 그리고는 제가 가방을 받으려고 손을 내밀자 오히려 손을 뒤로 숨겼어요. 왜 이러세요? 제가 낮게 묻자 아버지는 가방 든 손을 뒤에서 흔들었습니다. 가방 받고 싶으면 여기 뽀뽀 한번 해주면 되는데. 아버지는 자신의 볼을 가리켰어요. 저는 정말 기가 막혀서 아버지를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아무런 말도 없이 계속 바라보기만 하자 아버지는 뭔가 이상하다고 여겼는지 눈을 찌푸렸어요. 왜 그러는데? 왜 갑자기 비싸게 굴지? 과부 주제. 평소에는 그렇게 싸게 잘도 웃더니만. 제가 웃는 게 싸 보였나요? 저는 목소리가 떨리지 않게 하려고 최대한 노력했어요. 아버지와 친해지고 싶어서, 아버지에게 친밀하게 다가가고 싶어 힘든 와중에도 웃었던 제게 싸 보인다니. 아버지는 못마땅한 얼굴로 짜증을 내면서도 가방을 돌려주지 않았죠. 자, 빨리 뽀뽀나 해봐. 그럼 내가 이렇게 다 낡은 가방이 아닌 새 명품 가방 사줄 테니. 과부한테 돈줄 대어준다니까. 너도 애초에 그거 바라고 온 거 아니었나? 정말 숨이 막혀서 더는 뭘 어떻게 대꾸조차 할 수 없었죠. 저는 가만히 아버지를 바라보다가 가방 쪽을 손짓했어요. 가방 여시고 그 안에 지갑 있는 거 한번 꺼내보시겠어요? 뭐?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그래요. 보여주고 싶은 거? 아버지는 귀찮는 듯 했지만 제 말대로 가방을 열어 지갑을 꺼냈어요. 뭐, 남편 사진이라도 있어? 짜증스럽다는 듯 아버지는 말하면서 지갑을 열었죠. 그러나
그 안에는 죽은 남편의 사진이 아니라 아버지와 함께 찍었던 어린 날의 제 사진이 들어있었어요. 아버지는 잠시 지갑 안에 그 사진을 들여다보다가 사진을 꺼냈어요. 아버지는 한참이나 현실 인식을 하지 못하는 듯 눈을 크게 뜬 채로 사진만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도 당연히 알고 있었죠. 그 사진 안에 있는 것이 누구인지, 어떤 관계인지. 이게 왜 대체? 아버지는 꽉 막혀서 이상한 목소리로 제게 물었습니다. 이건... 그 사진이 왜 거기 있냐고요? 저는 오히려 침착해진 목소리로 대답했죠. 제가 그 사진 주인이니까요. 뭐라고? 당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알겠어요? 아버지는 그 이상 말도 못하고 얼굴이 창백하게 질려 있었습니다. 손이 벌벌 떨리기 시작해서 사진도 위태롭게 허공에 날렸죠. 하지만 더 이상 사진이 소중하지 않아서 저는 차분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지. 아버지는 방금 전까지 자신이 했던 짓이 생각난 것 같았어요. 얼굴이 식은땀으로 흠뻑 젖었더군요. 저는 아버지의 그런 얼굴을 보면서 저 자신도 놀랄 정도로 감정의 변화 없이 말했어요. 제가 당신 딸이라는 말이에요. 이럴 수가. 아버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서 핏기 하나 없는 채로 그는 엉금엉금 무릎을 꿇고 제게 용서를 빌었죠. 20년이나 지나서 몰랐다. 내가 정말로 네가 딸이라는 걸 몰랐다. 알았다면 정말 안 그랬을 거란다. 정말이다. 용서해다오 딸아. 정말. 저는 더 이상 대답할 가치조차 느끼지 못해 그대로 돌아섰습니다. 뒤에서 아버지가 우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저는 제 초라한 집으로 들어와 문을 걸어 잠갔어요. 밤이 늦었는데도 자지 않고 기다리던 어린 딸이 제게 다가와서 저는 딸을 꽉 끌어안고 그제야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속이 뒤집힐 정도로 울고 또 울었고 눈물이 말라버릴 때까지 계속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아버지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다가갔고 이제는 그것이 산산조각으로 부서져 돌아왔어요. 차라리 행복해져서 다가갈 수 없었던 어머니가 100배, 1000배 나았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기대했던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나쁜 사람이었고 이제 더는 부모 자식의 인연을 이어갈 이유조차 없었던 거죠. 부모님에 대한 기대가 모두 박살난 이후 저는 지금 딸과 함께 그 지역을 아예 떠나서 다른 지역으로 와서 자리를 잡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매일 찾아와 저희 집 문 앞에서 울며 용서를 빌었기에 과거의 연을 끊어내기 위해 어쩔 수가 없었어요. 이제 제게 남은 것은 저희 딸 하나라고 여기며 매일 무럭무럭 자라나는 딸만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아마 애초부터 부모님이 없어야 맞는 운명을 타고났는지도 모릅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님 없이 자랐고 커서 부모님을 찾아갔는데도 결국 어느 쪽도 좋은 결과를 내지 못했죠. 그저 대화를 나누고 살아가는 모습을 지켜보고 싶었을 뿐이었는데도 그랬어요. 부모님이라고 해서 모두 좋은 사람일 리 없습니다. 저 같은 일을 겪은 사람도 있다는 것을 보고 부모님에게 실망한 많은 분들이 위로를 받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만 사연을 마칩니다. 결혼하고 살면서 다들 잊지 못할 순간으로 공통되게 뽑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첫 내 집 마련이라고 합니다. 보통은 부부 둘이서만 오붓하고도 알뜰살뜰하게 살 수 있는 신혼집에서 결혼 생활을 시작하고 여건을 마련하여 본격적인 집을 사게 되는 것 같아요. 저희도 딱 그랬습니다.
작은 신축 빌라에서 출발한 저희는 번듯한 아파트로 들어가게 되었죠. 얼마나 감개무량했던지요. 여행이라는 것도 준비할 때가 가장 설렌다고 하잖아요. 해외여행의 묘미는 바로 공항 가는 길의 두근거림이라는 표현처럼 말이에요. 본격적인 계약을 하게 되자 그때부터 정말 행복했습니다. 새로운 주거 환경에 대한 기대로 한껏 부풀어 있었어요. 남편도 회사에서 더욱 많은 일을 해야겠다며 파이팅이 넘쳤습니다. 그 시기에 저희 신우와도 아파트 입주며 이사 문제며 각종 얘기로 연락을 자주 하던 때였는데 문득 어느 날에 진지하게 저와 의논하고 싶은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평소와는 사뭇 다른 태도에 뭔가 있구나 싶어 일단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그런데 신우가 저한테 부탁하기를 혹시 돈을 빌려주실 수 있는 만큼 다 빌려주실 수 있냐고 하는 겁니다. 바로 대답을 하진 못했어요. 너무 놀랍기도 했지만 이건 도저히 혼자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거든요. 남편에게 연락을 하니 오늘 야근 없이 칼퇴라고 하길래 그럼 집으로 곧장 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신우와 저녁까지 같이 먹으면서 셋이 얘기를 나눴어요. 신우는 딱 한 달이면 된다고 했습니다. 돈을 빌려주면 딱 한 달 뒤에 갚겠다면서 지금 당장 큰돈이 필요한 상황일 뿐이니 갚는 건 결코 문제가 없다고 자신했어요. 모든 금전적인 부분을 아파트 입주에 초점을 맞추고 생활비의 동전 단위까지 계산해가며 지냈던 저희 부부였습니다. 그랬던 저희에게 갑자기 큰돈이 있을 리가요. 다만 한 가지 있다면 그 아파트 계약의 잔금이었습니다. 그 커다란 액수는 잔금을 치르기 위해 저희가 고이고이 마련한 돈이었죠. 생각해보겠노라고 말을 한 뒤 신우를 일단 돌려보냈습니다. 남편과 긴 상의가 이어졌죠. 그리고 결론을 먼저 꺼내드리자면 저희는 신우를 믿고 그 돈을 빌려주기로 했습니다. 잔금일까지는 기일이 더 남았으니 신우 말대로라면 문제가 없을 것이었죠. 무작정 가족이랍시고 돈을 내어준 건 아니었습니다. 저희 신우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시댁 집안의 자랑이었어요. 시부모님께서는 남편을 늦게 보셨습니다. 그 당시 30대 중반의 첫 출산이면 상당히 늦은 거라 볼 수 있었으니까요. 동생인 신우는 시어머님께서 약 40년세 얻으신 늦둥이 딸입니다. 집안의 예쁨을 받으며 자랐고 학교에서도 늘 상장을 타오는 모범생이었다고 해요. 연로하신 시부모님을 대신해 남편이 제대 후부터는 동생을 전적으로 책임졌는데 워낙 알아서 잘했다네요. 인서울 4년제 대학에서 종종 장학금도 타왔고 말이죠. 남편이 약간 내향적이라면 신우는 아주 괄괄한 성격입니다.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닌 스타일이에요. 남편이랑 연애 시기에 신우를 처음 봤을 때부터 털털하고 똑부러지는 성격에 저도 홀딱 반했으니까요. 결혼 준비는 솔직히 저희 둘 다 제대로 안 되어 있었지만 시아버님께서 그때 병환으로 상태가 많이 안 좋으셔서 얼른 식을 올렸었습니다. 결혼하고 2달도 안 지나서 시아버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일찍 결혼을 서두른 것에 후회는 없습니다. 오히려 천만다행이었죠. 그리고 시어머님은 지병으로 계속 고생하셔서 당신의 뜻을 따라 좋은 요양원에 가신 지 얼마 되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저희끼리 아웅다웅 잘 지내고 있었어요. 위로 언니만 둘 있는 저에겐 신우는 친동생처럼 느껴졌죠. 신우는 훗날 조카가 생기면 자기 새끼처럼 다 퍼줄 거라고. 그러니까 자기가 꼭 성공해서 돈 많이 벌어둘 거란 얘기를 입버릇처럼 하곤 했습니다. 말만이라도 얼마나 기특했던지요. 저와 나이도 겨우 2살 차이라서 대화도 잘 통했고요. 그런 신우였기에 쉽사리 손 벌릴 사람이 절대 아니란 걸 저희가 너무나 잘 알았고 정말 긴급한 사정이란 판단이 섰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부에겐 목숨과도 같은 돈임에도 내어줬던 겁니다. 처음에는 연락이 잘 됐습니다.
그런데 전화를 받지 않고 몇 시간 후에나 카톡으로 답장하는 횟수가 점점 늘었습니다. 마침내 한 달째가 됐을 땐 아예 감감무소식이었죠. 눈앞이 아찔해서 남편과 함께 주말에 신우의 자취방으로 찾아가 봤지만 문은 굳게 잠겨 있었어요. 주변의 부동산들을 돌며 간신히 집주인의 연락처를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301호? 거긴 엊그제 나갔는데. 아니 글쎄 갑자기 방을 빼겠다고 보증금을 달라지 뭐야? 집주인의 말을 듣고는 정말 다리에 스르르 힘이 풀려서 남편이 부축을 해줘야 했습니다. 상황은 예상보다 좋지 못했습니다. 한 달치 월세를 차감해서라도 신우가 보증금을 받고선 나갔다는 전말이었어요. 남편 또한 완전히 할 말을 잃고 넋이 나가 있었어요. 저희는 망연자실했지만 그래도 기다려보자고 뜻을 모았죠. 설마 신우가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믿었거든요. 하지만 아파트 계약 잔금일이 되도록 신우는 연락이 없었습니다. 끝끝내 저희를 저버린 것이었어요. 혹시나 싶어 시어머니께도 들러봤지만 정말 아무것도 모르시는 눈치였죠. 오히려 쇠약하신데 괜한 소식으로 건강이 악화되실까봐 내막을 전하지도 못하고 돌아왔습니다. 친정에선 당연히 난리가 났어요. 이게 다 자기 동생 간수 못한 윤서방 잘못이라면서 저희 부모님은 노발대발하셨고 친언니들도 화를 주체하지 못했습니다. 그 사이에서 제가 얼마나 죄스러웠는지 몰라요. 그 돈은 저희 부부가 비단 열심으로 모은 것뿐만 아니라 시부모님께서 물려주신 재산이자 친정에서 애써 내어주신 목돈이기도 했었으니까요. 그런 돈들을 모아 입주하려던 아파트인데 모조리 물거품이 되어버렸습니다. 남편과 죽도록 싸웠습니다. 매일 서로를 원망하며 나를 세우기 일쑤였어요. 어떻게 자기 동생한테 떼일 수가 있어? 정말 너무하다고 생각 안 해?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 건데? 내가 내 동생한테 돈 안 주면 가만 안 둔다고 협박을 해서 뭘 했어? 따지고 보면 항상 걔 편에서 생각하고 배려해준 건 당신 아니야? 그러니까 걔가 우리 등쳐먹을 마음을 먹은 거 아니야. 각자의 탓으로 돌리고 스트레스로 힘들어하던 당시 나날들. 도저히 같이 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자연스레 이혼을 떠올리게 됐어요. 그때 머리가 아프니까 몸도 너무 무거워졌다고 생각했는데 머리를 스치는 가정이 하나 있었습니다. 확인해보니 임신 상태였어요. 병원에선 8주라 했습니다. 그 확인 사살을 봤는데 웃음도 눈물도 나오지 않더군요. 그 정도로 너무 힘든 때였으니까요. 그래도 일단 남편에게 알리긴 알려야 했어요. 그날도 일부러 집에 들어온 남편에게 조용히 소식을 전했습니다. 임신 얘기를 듣고도 침묵만 지키던 남편은 겉옷과 지갑을 챙겨 밖으로 나가더니 한참을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몇 시간 지나서 돌아왔을 때 희미한 술 냄새가 맡아졌습니다. 잘 준비를 다 맞춰놓은 제 앞에 오더니 남편이 털썩 무릎을 꿇는 겁니다. 고개까지 푹 숙여선 얼마나 처연해 보이던지. 걔 찾는 건 찾는 거고 우린 우리대로 열심히 살아보자. 다시 어떻게든 해보자. 내가 해볼게. 그러더니 울었습니다. 하루 종일 눈물을 참은 저 대신인지 아주 엉엉 울었습니다. 남편이 우는 것은 연애 기간 전부 포함해 딱 2번째였어요. 첫 번째는 시아버님의 장례식장에서였죠. 그러니 남편이 얼마나 눈물이 없는 사람인가요? 그런 사람이 목 놓아 우는 모습에 많이 놀랐습니다. 그 속이 썩어 문드러져 있었구나. 그것을 느끼곤 남편을 따뜻하게 안아주었습니다. 저희는 날아간 아파트 꿈을 뒤로 한 채 전세살이를 이어갔어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죠. 힘들게 발품 팔아 구한 전세는 2년을 채우면 항상 쫓겨나듯 이사를 가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커가는 저희 아이를 보면서 이따금씩 신우를 원망했어요. 세월이 지날수록 희미해지긴커녕 아예 인이 박혀버렸죠.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었을까? 대체 어떻게 하면 우리한테 그럴 수 있었을까 하는 원망으로 깊은 가슴앓이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 돈이 전부 사라진 것도 그렇지만 신이가 깨졌다는 것이 너무나 마음 아팠어요. 사람에게 받은 상처는 쉬이 지워지지가 않더군요. 아무리 많은 일상으로 덧칠해도 말이죠. 그렇게 살아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남편의 연차에 맞춰서 아이를 맡기고 저는 간만에 친정집을 가기로 한 저녁이었습니다. 버스가 신기하리만치 하나도 안 막혀서 예상보다 너무 일찍 서울역에 도착했는데요. 천천히 걷다 보니 서울역 정문 앞으로 노숙자들이 모여들고 있는 게 보이더라고요. 날이 저무니까 벌써 광장에서 노숙할 준비를 하나 보다 싶었습니다. 남편에게 후식과일 베란다에 있으니까 잊지 말라고 카톡도 보내고 친정집에다 이제 기차 타러 간다고 짧게 통화도 하면서 계단을 오르고 있었어요. 그때 제 눈에 노숙자 4명 정도가 둥그렇게 서서 가운데 끼인 사람을 못살게 굴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여기서 알짱거리지 말랬지. 여긴 구역이 따로 있다고 몇 번을 말해. 슬쩍 들려오는 내용으로는 노숙하는 구역을 침범해서 그런 것 같았습니다. 설마 한 명을 애워싸고 구타하는 상황인가 싶어 신고할 곳을 찾아 두리번거렸어요. 서울역이다 보니 근처에 경찰이 혹시 돌아다니고 있을지도 모를 일이었으니까요. 걱정스런 참견으로 그쪽을 계속 힐끗하다가 저도 모르게 소리를 냈습니다. 이상한 직감이 저를 강타했죠. 그리고 저는 홀린 듯이 다시 계단을 내려가 그쪽으로 가보았어요. 혹시라는 의문이 확신으로 바뀌는 순간 경악하고 말았습니다. 이럴 수가요. 다른 노숙자들에게 해코지를 당하고 있던 그 노숙자, 그 한 명의 노숙자는 바로 저희 신우였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손으로 입을 틀어막은 채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행인이 오니까 노숙자들이 혀를 차면서 자리를 뜨더라고요. 힘없이 바닥에 앉은 모습을 내려다보며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있냐며 떨리는 목소리가 흘러나갔습니다. 아가씨? 아가씨 맞죠? 저 아가씨 아닌데요. 제가 무슨 아가씨예요? 세상에, 맞잖아요. 윤명숙. 내 남편 윤명한의 동생 윤명숙 맞잖아. 멍하게 웅얼거리던 신우는 이름이 불리자 서서히 고개를 움직여 저를 정면으로 바라봤습니다. 정말이지 오랜만에 마주하는 그 얼굴에 저는 기분이 이상해졌습니다. 신우의 행색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언니? 어떻게 여기서? 우선 일어나요. 이런 데서 뭘 하고 있는 거야 진짜. 감히 상상해보지도 못한 상황에 압도당해 있었지만 저는 다행히도 기차 시간을 간신히 떠올려냈어요. 남편에게 바로 알릴까 했지만 결심 한 가지를 하고 우선 매표소에서 티켓을 한 장 더 끊었습니다. 평일이라 옆자리가 남아 있었어요. 저는 그렇게 친정으로 신우를 데려갔습니다. 당장 분노의 책망을 하고 싶지 않았던 건 아닙니다. 왜 안 그러고 싶었겠어요? 하지만 100마디 말보다도 신우의 몰골 하나가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으니 차마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웬 거렁뱅이랑 왔냐며 당황하던 친정 식구들은 신우가 씻는 동안 제가 사정을 말하자 전부 기함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아까의 몰골을 다들 보았기에 차마 험한 말은 삼켰습니다. 저의 신신당부도 있었고요. 말끔하게 씻은 신우를 보니 수년 전 마지막으로 봤던 그 얼굴이 금세 보였습니다. 제가 알던 그 신우였죠. 자정이 다 돼가는 늦은 시간이었지만 부엌 식탁에 마주보고 앉아 신우는 뜨끈한 밥과 국을 먹었고 저는 맥주 한 캔을 깠습니다.
허겁지겁 밥을 먹던 신우는 당장에 허기가 채워지자 정신이 번쩍 들었는지 저를 쳐다보며 갑자기 어깨를 들썩이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 돈 다 날렸어요. 전부 사기당해서 그대로 다 날렸어요. 언니 정말 죄송해요. 이미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그 돈을 자기 사치를 위해 쓴 것이 아니란 것을요. 그런 거지 같은 몰골로 그것도 서울역에서 노숙을 하고 있는 것이라면 갈 때까지 간 상황이었으니까요. 돈을 날리고 차마 염치가 없어 저희 앞에 나타나지 못했다고 합니다. 길에서 아는 이 하나 없이 객사하더라도 자신이 책임지고 받아야 할 업보라고 생각했다고 하더군요. 신우를 향한 깊디 깊은 원망은 아직 자리하고 있었지만 밤새 많은 생각 또한 들었습니다. 윤서방에게 당장 안 알리면 자신이 나서겠다는 엄마의 등살에 아침이 밝자마자 남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신우의 소식을 그대로 전했어요. 저는 남편이 들끓는 분노로 난리를 치거나 노숙 얘기에 가슴 아파할 것이라 생각했지만 반응은 의외였습니다. 알겠으니까 다시는 보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살아있는 거 알았으면 됐다고, 이제 죽을 때까지 안 보면 되는 거라고 말입니다. 내심 놀라면서도 남편의 태도가 이해갔어요. 그런데요, 제가 그런 남편을 설득했습니다. 신우는 받을 벌을 다 받았다고 호소를 했어요. 정작 신우는 남편과 제가 죽으라면 그냥 죽겠다며 덤덤했는데 말이에요. 하지만 오히려 그렇기에 저는 도저히 그런 신우를 다시 밑바닥으로 내몰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아들 정훈이 태어났을 때 힘든 거 생각 안 해? 걔만 아니었으면 우리 그렇게 안 살았어, 여보. 우리 지금이라도 정신 차려야 돼. 그래서 정훈이가 잘못 컸어? 아니잖아. 우리 사지 멀쩡하잖아. 아가씨가 우리한테 그 돈 안 주면 죽여버린다고 협박이라도 했었어? 아니잖아. 우리가 건네준 거잖아. 우리 손으로. 그리고 아가씨가 스스로 그 돈 날려먹었어? 사기친 놈이 나쁜 거란 거 알잖아. 사실은 당신도 알고 있잖아. 저의 항변에 남편이 강경함을 잃고 머뭇거리는 게 보였습니다. 저도 제가 왜 그렇게까지 아가씨 구제에 힘썼는가 모를 일입니다. 남편 말대로 저는 늘 신우 편에 서는 사람이었나 봐요. 친정 식구들의 눈총까지 받아가면서 결국에는 신우를 저희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작은 옷방을 신우방으로 내어줬어요. 그리고 아직 젊으니까 뭐라도 해보라고 했습니다. 예전에 그 한가닥 하던 똑똑이 아가씨를 생각하면 못할 것도 아니라고 의욕을 불어넣어줬어요. 저희 집으로 데려오고 한 달을 안 채웠을 때 신우는 집 근처에서 단순 사무보조 일을 시작했습니다. 기본급만 받는 직장이었으나 착실한 일상생활을 다시 하게 된 것만으로도 큰일이었습니다. 한번 나락으로 떨어졌던 사람이 회복하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이었지만 신우가 활기를 찾은 건 저희 아들 때문이었습니다. 남편과 제 눈치를 보면서도 신우는 자기 조카가 너무 예뻐서 어쩔 줄을 몰라 했으니까요.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신우와의 동행이 편안해졌습니다. 아직 마음속에 앙금은 남아있었고 특히 남편은 가끔 힘들어 보인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제가 달래어 관계를 잘 이끌어 나갔습니다. 중간에서 저의 속도 타들어갈 때가 많았으나 내색은 하지 않았습니다. 한번 포용하기로 한 이상 이것에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신우는 그 직장에서 딱 1년을 채우고 이직을 하였는데 외국계 기업에 들어갔습니다. 사무보조 일을 하는 동안 자격증을 4개나 땄고 늘 자소서 쓰는 연습의 삼매경이었는데 끝내 해내고야 말았죠. 게다가 신우는 돈을 허투루 쓰지 않았어요. 오죽하면 제가
이제 좋은 곳에 다니면 옷도 어느 수준은 맞춰 다녀야 한다고 하면서 쇼핑을 권했을 정도입니다. 신우는 제가 헌옷 수거함이나 동네 무료 나눔에 내놓으려는 옷들 중에서 골라 입을 만큼 지독히 알뜰했습니다. 그렇게 악바리처럼 굴더니 신우는 저희가 빌려줬던 금액의 상당 부분을 갚았습니다. 어엿한 사회인이자 소중한 가족의 일원인 신우의 존재가 너무나도 감사했어요. 신우가 이제 나가 살겠다고 독립을 준비하겠다 했을 때 내심 서운한 기분이 들어 이렇게까지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에 놀라기도 했죠. 그만큼 함께 사는 것에 조금의 불편함도 없었으니까요. 원체 머리가 좋은 신우는 자기 조카가 물어보는 공부에 대답 못해주는 것이 없었고, 남편이 승진 문제로 회사에서 계속 힘든 일이 생겨났던 시기에는 현실적인 조언으로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자취방을 구했다며 저희에게 보고를 하던 날, 신우는 어려운 얘기 또한 함께 꺼냈습니다. 자신에게 한 번의 신용을 더 줄 수 있냐는 얘기였죠. 저희로부터 빌려갔던 돈의 나머지를 당장 갖고 싶은데 그럴 수 없는 이유가 있다고 했죠. 신우가 회사 일 이외에 자꾸 뭔가를 공부하고 준비하는 게 보였던지라 저는 그 이유가 아주 궁금한 사람으로서 귀를 기울였습니다. 바로 사업을 시작하고 싶단 것이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난색을 숨기지 못했어요. 예전에도 사업 아이템 관련으로 잘못된 사람과 엮여 돈을 잃은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지금 직장은 연봉도 높았기 때문에 굳이 박차고 나온다는 게 선뜻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망설이는 저를 대신해 남편이 먼저 반대했습니다. 겨우 찾은 제자리, 이제 올라가고 있는데 왜 다시 져버리냐면서 신우를 설득하려 했어요. 멀쩡한 회사를 때려치우고 사업에 모든 돈을 투자하는 건 바보 같은 짓이라며 강하게 말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또 그런 남편을 만류했습니다. 이상한 일이죠. 저도 알아요. 하지만 굳은 심지가 엿보이는 신우의 눈빛을 마주한 순간 왠지 그리 해야만 할 것 같았습니다. 해보고 싶은 걸 하라며 저는 응원하겠다 했죠. 한 번 살다 가는 인생 마음껏 해보라고 했습니다. 어쩌면 그것을 위해 다시 일상을 되찾은 걸지도 모른다는 저의 말을 듣자마자 신우는 애써 울음을 삼켰습니다. 젖은 눈으로 저희를 보면서 반드시 성공하겠다고 약속했죠. 남편은 못마땅한 기색이었지만 제가 워낙 단호하게 나오는 것에 더 말을 붙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신우는 새로 사업을 시작하면서 소위 대박이라는 걸 터뜨렸습니다. 시작한 지 몇 달 만에 투자금을 전부 회수했으니 가히 대박이라고 부르는 게 맞는 거죠. 저희 부부는 신우로부터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날아갈 듯이 기뻐했습니다. 신우가 진정으로 제 도약을 이룬 것에 가슴이 다 벅찼습니다. 그렇게 놀라운 소식으로 취해 있던 때 저희 집에 정말 큰일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아파트 청약에 당첨이 된 일이었죠. 처음엔 이게 잘못된 소식인가 의심하기도 했지만 당첨이 맞았습니다. 수도권 대형 아파트의 위치도 너무 좋았으며 그만큼 당연히 극악의 확률을 자랑하는 곳이었는데 저희가 되고 말았습니다. 정확히 맞다는 것을 확인했던 그날 새 식구가 얼싸안고 난리를 피웠습니다. 로또 당첨자의 기분을 그렇게나마 느껴보는 것 같았습니다. 신우는 일이 너무 바쁘다며 이런 경사에 얼굴 보고 얘기하지 못하는 것을 아쉬워했습니다. 그럴 만도 한 게 사업장이 점차 잘 풀리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드디어 저희는 아파트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입주 당일이 돼서야 제대로 실감이 났습니다. 머나먼 길을 돌아 이렇게 풀리는구나 싶어 자꾸 미소가 지어졌었네요. 학군도 좋은 동네라서 더욱 만족스러웠어요. 그렇게 새로운 집, 바로 저희가 꿈꾸던 아파트에서 행복한 일상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신우랑 안부차 카톡을 주고받고 있었는데 갑자기 돈을 붙이겠다는 얘기를 해왔어요. 내일 돈을 보낼 테니 확인해달라는 신우의 말에 갑자기 이건 또 무슨 일인가 했죠. 그렇게 다음날 저녁 남편이랑 둘이 함께 계좌를 확인해 보니 신우가 정말로 돈을 입금해놨더라고요. 저희 부부 둘 다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화면에 0이 몇 개인지 한참을 봤습니다. 머리로는 금방 이해했으면서도 자꾸만 세어봤습니다. 확실히 6억이었습니다. 신우가 저희에게 보낸 돈은 무려 6억이었습니다. 저희는 진짜 그 순간에 뒤로 넘어갈 뻔했습니다. 살면서 깨달은 건데 사람이 너무 놀라면 오히려 말을 잃게 되더군요. 둘이서 할 말을 잃곤 이 상황이 무엇인지 생각부터 했습니다. 남편이 나서서 신우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대체 무슨 돈이냐며, 이렇게 큰 액수를 갑자기 왜 보낸 거냐며. 신우가 전화를 받자마자 남편이 아주 그냥 말을 막 다다다 뱉더라고요. 많이 당황했다는 것이죠. 신우가 말하기를 오늘 지금 이 순간까지 번 돈을 몽땅 다 보낸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저희 부부 잠깐 숙연해졌었네요. 어떻게 그런 돈을 받냐며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다. 신우한테 이럴 거 없다고 말하는 동안 자꾸 눈물이 나오려고 해서 참느라 혼났습니다. 남편도 옆에서 많은 상념이 드는지 자꾸만 손으로 얼굴을 쓸어내리고 있더라고요. 신우한테 빌려준 돈은 사실상 이미 저희가 다 받은 셈인데 이렇게 거액을 또 받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부는 신우의 다음 말에 벙찌고 말았습니다. 언니, 아직 이자는 안 받으셨잖아요. 그런 상황에도 갑자기 웃음이 났습니다. 이자라니 전혀 생각도 못 해본 영역이었습니다. 남편이 절대 못 받는다고 말을 하니까 신우가 그러더라고요. 자기 조카 정훈이 몫으로라도 받아달라고요. 정훈이가 앞으로 성인이 되고 직업도 갖고 결혼까지 할 동안 금전적인 어려움은 없었으면 한다고 했습니다. 그 말에 저는 결국 눈물이 나오고 말았습니다. 신우는 자기가 진정으로 돈을 버는 건 지금부터라며 이제부터 더 열심히 벌 거니까 그 돈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말을 해줬어요. 들으면서 가슴이 뭉클해졌네요. 이렇게 어려운 시국에도 과감한 사업으로 대박을 터뜨린 신우가 대견하다는 말로는 부족할 만큼 멋졌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기까지 지나온 과정들이 이제는 꿈처럼 아득하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날 남편과 침대에 누워 많은 이야기꽃을 피우느라 자는 게 늦어졌지만 전혀 피곤하지 않았네요. 오히려 가장 가슴 벅찰 만큼 행복한 밤이었어요. 결코 잊을 수 없는 일을, 덮을 수 없는 원망을 전부 다 따뜻하게 감싸겠다고 마음먹은 것. 제가 한 일은 그것뿐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행운들이 줄지어 따라왔습니다. 가장 큰 복수는 용서라는 말도 있잖아요. 예전엔 정말 이해가 안 가는 말이었는데 지금은 그게 철학적 가치 이상의 의미를 지닌 표현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쥐구멍에 벼 뜨는 방법도 정말 다양한 형태가 있는 것 같네요.